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는데요. 풍비박산이라고들 하죠? 저는 그야말로 한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버리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미우면 그냥 이혼만 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복수를 할 수 있냐.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감정이란 게 없냐 등 여러 생각을 가지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시간 쓰고 감정 써가면서 그렇게까지 복수를 한 것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남보다도 못한 사이였어요. 서로가 없으면 죽고 못 살겠다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4년. 고작 4년밖에 걸리지 않더군요. 물론 저희 부부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이젠 기억도 나지 않은 신혼 때는 저희도 남들 못지않게 사이가 좋았습니다. 집에 가면 볼 것이면서도 서둘러 퇴근해 서로의 회사 앞에 찾아가 퇴근을 함께 하기도 하고 주말이면 연애 시절처럼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에 가서 온종일 수다를 떨기도 했었어요. 친구들이 때로는 연인처럼 설레이고 때로는 유머 코드가 잘 맞는 단짝 친구 같은 남편이 최고라고 하더니 남편이 저에게 있어서는 평생을 함께할 연인이자 단짝 친구라고 확신했었죠. 그런데 그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결혼 2년차 무렵이었어요.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건 바로 시댁과 친정의 차별이었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명절이나 생신 등 일이 있을 때 시댁과 친정에 드리는 용돈의 금액을 딱 정해둔 상태였는데요. 금액은 10만 원으로 남편이 우겨 정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1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아? 나 결혼하기 전에도 20-30만 원씩은 드렸었는데. 그러지 말고 20만 원 정도는 드리자. 다달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잖아. 지금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으니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져도 막상 매년 때마다 20만 원씩 드리려면 부담스러울 게 분명하다니까. 그냥 내 말대로 해. 갑자기 목돈 나갈 일 없이 1년 적금을 들면 되잖아. 다달이 조금씩 모으면 부담스러울 리도 없고 남은 돈은 다시 적금으로 묶으면 되니까 돈도 모이고 말이야. 글쎄 10만 원씩 하자니까. 그렇게 모인 돈은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술술 새어나가기 십상이야. 그러니까 그냥 10만 원씩 부담 없이 드리고 나머지는 따로 모아.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이젠 우리 가정이 생겼는데 그렇게 돈을 써서 언제 큰 돈을 모아. 그냥 내 말대로 해.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남편이 저리 말하니 또 그 말이 맞는 듯 하더라고요. 심지어 친정에만 적게 주자는 것도 아니었고 공평하게 시댁이나 친정 똑같은 금액을 주겠다고 하니 더 꺼낼 말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약속 아래 2년 동안 10만 원씩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 다가와 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계속 현금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은행 갈 시간이 없어 현금이 없더라고요. 여보, 현금이 없네? 혹시 현금 빼둔 것 좀 있어? 나도 없는데. 그냥 입금해 드리자. 나는 우리 집, 당신은 당신 집. 그래도 될까? 봉투에 담아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성의 없어 보이지 않아? 늙은이냐? 성의 없어 보이기는 무슨. 요즘에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현금 주면 다시 은행 가서 넣어야지. 더 불편할 수도 있어. 생각난 김에 지금 붙여줘야겠다. 남편은 곧장 시댁에 용돈을 드리겠다며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저도 미리 붙여주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에 휴대전화를 찾아 남편의 곁에 앉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 화면이 보였고 금액이 1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인 게 딱 보이더라고요. 50만 원? 10만 원씩 보내드리기로 한 거 아니었어?
왜 남의 꼴 봐? 당신 거라 제대로 하면 되지.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만약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시댁에서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더 붙인 거라고 했더라면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저도 가끔 친정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면 따로 용돈 겸 급한 데 쓰시라고 돈을 드리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이 저리하니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보이는 걸 어떻게 해? 눈 감고 있어?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인 거냐고 묻고 있잖아. 설마 이때까지 우리 집엔 10만 원, 당신 집엔 50만 원씩 넣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남편은 말까지 더듬으며 제 눈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때 눈치를 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그간 시댁에 보냈던 거래 내역을 살펴봤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2년 동안 생신, 명절 등에 5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10만 원씩 주는 척 현금 봉투도 주었으니 총 60만 원의 용돈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본인 돈으로 본인 부모 용돈 더 챙겼던 것이 화가 났던 게 아닙니다. 제가 더 드리자고 10만 원은 조금 적다 이야기할 땐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화내더니 뒤로는 저를 속이고 돈을 더 드렸단 것이 화가 났어요. 이때껏 저에게 명절 생신 때마다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이때까지 해온 거짓말이 다 들통났다면 저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데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제 손에 쥐어진 휴대전화까지 다시 빼앗아가면서요. 왜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 아무리 부부사이여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예의가 있다는 거 몰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이 지금 화낼 때야? 나한테 다른 할 말은 없어? 무슨 할 말? 미안하다고 해야지. 날 속인 거잖아.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무려 2년 동안 말이야. 그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이 바보 같은 거지. 10만 원씩 주자고 했다고 진짜 딱 10만 원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처럼 뒤로 더 챙겨줬어야지. 저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보다 남편이 보인 반응이 더 황당했습니다.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낯설기도 했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지금 당신 모습이 너무 낯설어. 반응이 황당하기도 하고 말이야. 나라고 다른 줄 알아? 나도 당신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남의 물건 손대는 사람인 줄 전혀 몰랐다고. 당신이 애초에 날 속이지 않았으면 나도 이럴 일은 없었겠지. 엄연히 말하면 속인 건 아니지. 당신이랑 약속한 금액 10만 원 줬어. 나도 또 따로 챙겨준 것뿐이지. 끝까지 뻔뻔하게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는데 더는 좋은 마무리가 불가능할 듯 싶었습니다.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저 역시 좋은 식의 마무리를 하기 싫어졌다는 것이었죠. 아, 그래? 그러면 앞으로 각자 집은 각자 잘 챙기도록 하자. 더불어 우리 생활비도 정확히 반반으로 딱 나눠. 지금까지는 당신도 잘 알겠지만 내가 더 많이 내고 있었잖아? 그때까진 생활비를 감당하는 경계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관리비 및 공과금은 거의 제가 내는 편이었고 남편이 가끔 장을 보곤 했었죠. 당일 식재료 배달이 되는 것은 또 제가 거의 냈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생활비 목적으로 쓰는 돈이 더 많은 상황이었죠. 함께 쓰는 비용이었지만 부부 사이였기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 따지고 싶지 않아 참아왔던 것인데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더는 저도 참고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언급하며 정확히 절반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또 큰 소리를 내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당신이 나보다 월급이 더 많으니까 당신이 더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것저것 월급에서 다 나가고 나면 남는 돈도 없단 말이야. 지금도 빠듯해.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내는 나는 얼마나 빠듯했겠어. 월급이 당신보다 많으면 뭐해? 이렇게 다 새 나가는데 이젠 그런 돈 좀 아껴서 당신 말대로 우리 부모님 좀 더 챙겨드려야겠으니 정확히 반반씩 감당해. 진짜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굴 거야? 먼저 치사하게 군 게 누구인지 몰라서 물어? 난 당신이 한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내 탓할 생각하지 말고 사과 한마디면 끝날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 온 본인을 원망하고 탓하길 바라. 그 후 저희의 사이는 조금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좋은 점이 있기도 했어요. 생활비를 정확히 반반으로 하고 나니 이번 달엔 이건 누가 내나 쓸데없이 눈치 살필 필요도 없고 괜히 다툼이 없어지더라고요. 자기 집은 알아서 잘 챙긴다는 점도 좋았고요. 처음엔 불만이 많던 남편도 더는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 좋았는지 별말 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모는 생각이 조금 다른 듯 하더라고요. 아들에게 50만 원 받았음에도 나머지 10만 원이 아쉬운지 저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넌 왜 나한테 용돈 안 주니? 봉투에 넣어서 매번 10만 원씩 줬었잖아. 내가 꼭 그 푼돈 받으려고 이런 말까지 꺼내야 하니? 말하는 두로 봤을 땐 분명 남편에게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는 듯 했는데 그럼에도 저런 이야기를 꺼내다니 그 뻔뻔함이 다시 한번 놀라웠어요. 동시에 짜증도 나더라고요. 제가 용돈 주는 기계도 아니고 50만 원이면 충분할 텐데 또 저에게 돈을 요구하다니요. 용돈 문제로 제 감정이 심각하게 상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요. 어머님, 앞으로 저희 각자 집은 각자 챙기기로 했어요. 듣자 하니 이때까지 남편이 따로 50만 원씩 더 챙겨드렸다면서요? 올해도 50만 원 챙겨드렸을 테고. 제 생각엔 그 정도로 충분하다 싶긴 하지만 정 돈이 더 필요하시면 남편한테 말하세요. 이젠 저한테 숨길 것도 없으니 어머님이 말만 하면 다 줄 거예요. 내 말은 내 아들이 주는 돈 말고 너한테 용돈이 받고 싶다는 뜻이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각자 집은 각자 챙기기로 했다고. 정 저한테 받고 싶으시면 남편한테 10만 원 받아서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시어머니께 10만 원쯤 드리는 것쯤이야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모의 말투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 10만 원도 아깝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끌려다니면 시모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제 입맛에 맞춰 저를 휘두르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나가게 되었고 시모도 아들 돈을 더 받아다 쓰는 건 싫었는지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갈등이 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와 남편의 사이에 붙일 수도 없는 큰 금이 가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와 시숙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시숙은 이혼을 하고 시댁에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숙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 여자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로 이직을 해와 시숙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직급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꽤 괜찮은 여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이혼에서 유책 배우자는 시숙이었던 터라 위자료 등 재산 분할이 시숙에겐 불리하게 끝나 가진 재산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한다면 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돈이 많이 들 텐데 그 돈을 어떻게 하려나 걱정이 앞서더군요. 이혼한 지 3년이나 지났으니 그동안 차곡차곡 모았더라면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하진 않았겠지만 제가 본 시숙은 이혼의 아픔을 앞세워 이리저리 흥청망청 쓰고 다녔으니 그 주머니 사정이야 뻔히 보였죠. 그리고 이런 걱정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닌 듯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댁에서 불러서 갔더니
다들 시숙이 결혼하면 살게 될 집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돈이 넉넉지 않으니 일단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걔가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된대? 나도 있는데? 당연하지. 맏며느리가 돼서 하나뿐인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 요즘 그런 애가 없는데? 이번에 들어올 며느리는 참 괜찮은 것 같네. 벌써부터 시어머니한테 효도할 생각부터 하고 말이야. 그 대신 이 집 명의 내 명의로 바꿔줘. 그래야 나도 시댁살이 시키면서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야. 원래 이 집은 내 집인데 엄마가 혼자 계셔서 같이 살고 있다. 내가 결혼한다고 엄마를 내쫓을 순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시숙의 말을 정리하자면 시댁에서 시모를 모시고 살 테니 집 명의를 시숙 앞으로 변경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토당토 않는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데 시모를 비롯해 남편은 고개를 꾸덕꾸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당사자가 괜찮다고 하니 저도 별말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찌 됐든 집 걱정은 끝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지 못할 말이 시숙의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재수씨. 며느리 된 도리는 맏며느리가 다 하게 됐으니 재수씨는 이 집 리모델링 비용이랑 가정가구 좀 바꿔주세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우리 덕에 이제 며느리 노릇에서 해방됐잖아요. 시댁을 내놓으라고 할 때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결혼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신혼집 리모델링부터 혼수까지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제가 왜요? 아주버님 부부가 어머님 모시고 산다고 해서 제가 며느리가 아닌 것도 아니고 명절이나 생신 때는 다 함께 준비할 텐데요. 명절 생신 해봤자 며칠이나 된다고. 우리 와이프 될 사람은 1년 365일 우리 엄마 시중을 들어야 한다고요. 그 고생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한테 리모델링이랑 혼수를 어떻게 해오라고 해요. 그건 당연히 우리 와이프 덕에 우리 엄마한테 해방된 재수씨가 해야죠. 그런 논리면 1년 365일 형님 되실 분이 어머님 시중 두는 대신 이 집 그냥 가지게 된 아주버님이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아주버님 뜻대로 해드릴 생각 없어요. 아니, 그런 돈이 없네요. 애들로 거절한 문제가 아니었기에 저는 딱 잘라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싫다고 하자 남편과 시모까지 나서 저를 닥달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형도 엄마 모시고 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가정가구는 당신이 싹 바꿔주는 게 맞지. 그래. 너한테 나 모시고 살라는 거보다 돈 좀 쓰고 치우라는 게 너한테도 좋은 제안일 텐데 왜 거부하고 그러니? 그리고 돈 없으면 대출 받으면 되잖아. 회사 다니는 이유가 뭐야? 다 이럴 때 대출 쉽게 하려고 회사 다니는 거 아니야? 남편은 그래도 제 편은 되어주겠지 하고 기대를 했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부부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은 조금의 의지도 없이 시댁 사람이더라고요. 대출이요? 그래, 대출 좋죠. 그 좋은 대출은 싫다는 저 말고 이 결혼의 당사자인 어머님 첫째 아들이나 결혼하는 분 동생인 둘째 아들한테 받으라고 하세요. 두 사람 다 대출하기에 유리한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요. 내가 대출을 왜 받아? 이 결혼이 나한테 뭘 좋은 걸 준다고? 그러는 나한테는 정말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 큰 돈을 쓰라는 거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난 절대 리모델링이나 가정가구 해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더는 나한테 이 이야기 꺼내지도 마. 저는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제 의견을 말했고 그때부터 세 사람의 맹공격이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재주가 좋다고 해도 그 세 사람을 혼자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그럴 땐 피하는 게 상책이었으니 저는 입을 꾹 닫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온 후 2시간쯤 지나자 남편도 집으로 오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어찌나 고함을 질러대는지
집안이 다 떠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당신한테 집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작 리모델링이랑 오래된 가정가구 좀 바꿔달라는 건데 그걸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냐? 당신이 그러고 가서 내가 얼마나 욕먹은 줄 알아? 평소에 마누라 단속을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드세냐? 네가 얼마나 못나게 굴었으면 너를 이겨먹으려고 하냐? 시댁에서 저리 큰 소리 치는 것도 다 네 탓이다 등등. 내가 말했지? 그런 거 별거 아닌 일이면 당신이 다 해결해 주라고. 도대체 당신이나 당신 가족들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길래 그 모든 걸 나한테 해결하려고 할 수가 있어? 상식이란 없는 거야? 상식? 지금 상식이라고 그랬냐? 남의 상식 따지기 전에 당신 상식이나 먼저 따져. 어디 감히 며느리가 시댁에서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악다구니로 써? 시댁 식구들도 시댁 나름이지. 그따위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 좋은 말이 나가겠어?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제 내 남편 아니야? 나랑 결혼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마누라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 말리기는커녕 앞장서서 닥달해? 저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지고 들었고 남편은 상식적인 말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다른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만 떽떽거리고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형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 만약 계속 싫다고 버티면 나도 당신 엄마 병원에 못 가게 할 거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에 오갈 수 있었던 것도 다 내가 이해해줘서 가능했던 거 알지? 알았죠. 잘 생각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당시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자주 오가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남편이 협박을 하더라고요. 참 웃기지 않나요? 내 발 가지고 내가 가겠다는데 자기가 뭔데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나요? 저는 남편의 말에 크게 한번 웃어주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발로 내가 우리 엄마 보러 간다는데 그걸 막는다 만다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우리가 한 건 결혼이지 노예계약이 아니란 뜻이야.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그러면 당신은 당연히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하는 거라고. 가장도 가장 나름이지. 내가 너한테 큰 약점이 잡혀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나한테 갑질을 하려고 해? 그리고 당신,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남편이면 남편답게 굴어. 아까 당신 집에서나 지금 우리 집에서나 그런 말을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화를 내야지. 지금처럼 나한테 협박할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날 저희는 심하게 싸우게 되었고 저는 절대 죽어도 시숙의 결혼을 위해 그리 큰 돈은 쓰지 않겠다 단단히 못 박았습니다. 그 후 저희의 사이는 아예 멀어졌습니다. 사연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눈이 마주쳐도 시선을 마주하지 않았고 아예 말도 섞지 않았죠. 꼭 필요한 말이 있으면 짧게 문자를 주고받았고요. 말도 섞지 않는데 따로 챙길 필요도 없었던 터라 엄마의 병원에서 거의 지내게 되었죠. 남편의 꼴도 보기 싫어서도 있었지만 엄마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였고 생명의 불이 꺼진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 것만 같았죠. 병원에서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 마지막 인사를 건네게 하기 위함이었죠. 지금 병원으로 좀 올 수 있어? 이제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대. 와서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해야 해. 울지 않으려고 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이 메어 가까스로 말을 끝냈는데 남편은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갈 사람은 가는 거지. 아 참, 장례 끝나고 우리 엄마 모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어떤 짓을 해도 멈추지 않던 눈물이었는데 그 순간 거짓말처럼 눈물이 쏙 들어가고 그 두 눈으로 분노가 쏟아져 내리는 듯 하더라고요. 먹먹하던 목소리는 어느새 가라앉았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장례식?
그리고 어머님을 우리가 모신다고? 왜? 나는 허락한 적 없는데. 당신이 방금 그랬잖아. 마지막이라고. 솔직히 이 정도면 오래 버틴 거야. 그리고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 거라는데 당신 허락이 왜 필요해? 상황도 당신이 허락하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라고. 이게 다 당신이 우리 엄마 집 리모델링도 안 해주고 가정가구도 바꿔주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들어보니 제가 돈을 주지 않아 시댁을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은 전면 취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주기로 했던 집은 시숙을 주고 시모가 시댁을 떠나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제 탓이니 군말하지 말고 본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야만 한다고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하더니 못된 계획은 참도 야무지게 잘 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네요. 하필 엄마가 생사가 오가는 그 순간의 말이죠. 사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다 못해 폭발하게 되니 이상하게 침착해지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상황 판단이 빠르게 되었고요. 무조건 이혼을 해야만 하겠다고요. 더는 저딴 인간의 부인으로서 살아선 안 된다고요. 저는 일단 긴 말을 할 것도 없이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끝내 엄마는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엄마는 마지막으로 저를 부탁하기 위해 끝까지 남편을 기다리는 듯 했지만 저는 차라리 그딴 인간이 오지 않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시간을 그딴 인간에게 부탁하느라 쓰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웠으니까요. 그렇게 엄마의 장례식이 시작되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 놈은 장례식장엔 왔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한다는 말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이 꽤 많네. 조의금이 쏠쏠하겠는데? 저 돈이면 우리 엄마 집 고치는 건 물론이고 살림살이 싹 다 갈고도 남겠어. 저는 귀한 걸음으로 찾아주신 손님들을 맞으면서 마르지 않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옆에서 저딴 말이나 한다니 제 결심에 복수의 의지까지 다져주는 그런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난 후 저는 곧장 예비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례식에 예비 형님도 오셨는데 사람이 참 괜찮은 분이시더라고요. 와도 되나 많이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많이 힘들죠? 힘내라는 말, 괜찮다는 말 하나도 와닿지 않을 거 아는데도 할 말이 그것밖에 없네요. 힘내요. 다 괜찮을 거예요. 장례식 끝나고 한번 연락 주세요. 내가 밖에서 밥이라도 먹이고 싶으니까 꼭 연락을 줘요. 그전에는 시댁 인간들과 한통속이라 생각했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댁 인간들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도 제 이혼과 복수의 퍼즐 한 조각이 빠진 것처럼 허전했는데 착한 예비 형님의 등장으로 퍼즐이 완벽해진 순간이었죠. 이런 착한 사람에게 그딴 시숙과 결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예비 형님을 찾아간 저는 시숙의 결혼 사유와 지금 시댁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조리 다 알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사실 아주버님 이혼 사유가 외도와 가정폭력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신혼집으로 살기로 한 집이 사실은 아주버님 집이 아니라 시댁 집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나한테는 전 부인이 바람나서 이혼한 거라고, 그래서 상처가 많다고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가정폭력까지. 내가 알던 사람이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요. 네, 거기에다 결혼해서 형님이 들어와서 사는 대신 명의를 아주머님 명의로 해주기로 했고 리모델링이랑 가정가구는 저한테 다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맏며느리가 시어머니 수발 다 들어준 덕에 며느리 자리 해방됐으니 그 정도는 하라고요. 제가 싫다고 하니 아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텐 상의도 없이요. 참,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뭐 그딴 사람들이 다 했어요? 심지어 난 시댁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뻔했다는 사실도 몰랐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결혼까지 할 뻔했으니 동수 아니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나한테 다 해줘도 돼요? 입장 곤란해질 텐데. 아니나 다를까 예비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는 내내 깜짝 놀라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저에게 고마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제가 본 착한 모습처럼 제 걱정을 해주기 시작했죠. 저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제가 세운 복수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예비 형님은 제 계획에 기꺼이 동참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한편이 되었고 다음날 예비 형님과 저는 사이좋게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함께 시댁에 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세 사람은 조금 놀란 듯 저희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그 세 사람보다 더 놀랐던 건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시댁에 있던 가정가구가 어느새 새 것으로 다 교체되어 있더라고요. 바닥엔 감춘다고 감췄지만 조이금 봉투가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은 엄마 장례식에서 조이금까지 빼돌렸던 것이었어요. 어쩐지. 장례식이 마무리될 때쯤 아빠에게 지나치게 붙어 지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싶더니 그때 자신이 장례식 마무리 잘하겠다고 아빠를 꿰어내어 조이금을 모두 빼돌린 듯 했습니다. 저와 아빠가 정신없는 순간을 노리고요. 그렇게 빼돌린 돈으로 그 짧은 시간에 집에 있는 가전이며 가구까지 다 새 걸로 교체까지 한 것이었죠. 어색하게 웃으며 조이금 봉투를 숨기는 세 사람을 보는데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예비 형님도 대략적인 상황을 알아차린 듯 저만 들리게 작게 욕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곤 제 손을 꽉 잡으며 조금만 진정하라는 뜻을 전달했죠. 그 덕에 저는 흥분을 조금 가라앉힐 수 있었어요. 저희는 세 사람의 맞은편에 나란히 앉았고 형님부터 파혼을 선포했습니다. 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말하려고 왔어요. 가타부타 앞뒤 말도 없이 대뜸 파혼 이야기를 꺼내니 세 사람이 다 놀란 듯 하더라고요. 특히 시숙은 말문까지 막혔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 시숙을 대신해 시모가 연유를 묻기 시작했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니? 결혼이 보통 일도 아니고 갑자기 들이닥쳐서 하지 않겠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 그걸 정말 몰라서 물으세요? 이 집 애초에 저 사람 집이 아니라면서요. 결혼 전부터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다 이혼 사유도 상대방 외도가 아니라 본인이 외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가정폭력? 내가 기가 막혀서 감추고자 노력했던 모든 사실이 예비 형님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시모와 시숙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아무리 양심도 없고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그것이 가장 치부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입만큼은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는 건지 잘도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무가내로 그런 짓을 했던 게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전 부인이 아주 막 나가는 여자였다고. 살림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집을 쓰레기장으로 해놓으면서 밖으로만 나돌았다니까. 그러다 보니 나도 밖으로 나돌았고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 어쩌다 딱 한 대 때린 거였다고. 제 딴은 열심히 변명이라고 하는 듯 했지만 전혀 조금도 도움이 되지를 않았어요. 예비 형님의 얼굴은 더욱더 굳어져 갔고 파혼이란 결심에 더욱더 확고한 의지를 다지는 듯 했죠. 그걸 변명이라고 해? 그딴 구질구질한 이유를 갖다 붙이면 네가 잘못한 일이 없던 일이 돼? 다 됐고 그러면 너나 네 식구들이 동수한테 여길 리모델링이나 가정가구 바꿔달라고 했다는 건 어떻게 변명할 건데?
그 되지도 않은 며느리 노릇 하지 않아도 되는 값이라고 할 거야? 그렇지.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동서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게 됐다고 했으니 네가 동서 집 리모델링이랑 가구 다 바꿔줘야겠네.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 제 예상보다 예비 형님은 더 똑부러지게 시숙에게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 덕에 시숙은 그 잘난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할 말을 했습니다. 난 너같이 파렴치한한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랑은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파혼해. 그 다음은 저의 차례였어요. 형님이 잘 시작하고 잘 마무리한 그 분위기를 그대로 타고 이혼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이혼해. 나도 이젠 더는 당신 같은 인간이랑 못 살겠어. 저한테 한 짓이 얼마인데 제 입에서 이혼이란 말이 나올지 전혀 몰랐다는 사람처럼 화들짝 놀래더라고요. 뭐? 이혼? 갑자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여기 우리 형이 파혼한다고 하니까 당신도 따라해야 할 것 같았어? 아니면 당신 엄마 죽고 나니까 충격이 너무 커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잊기라도 한 거야? 도대체 왜 갑자기 이혼을 하자는 건데? 너는 내가 이혼하자는 게 놀라워? 나는 네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게 더 놀랍다. 네가 이때까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 네 형 신혼집 해야 한다고 돈 내놓으라고 한 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 네 마음대로 모시겠다는 결정을 내려? 그러면서 그게 다 내 탓이라고? 거기에다 이건 우리 엄마 장례식 조의금 아니야? 저는 미처 숨기지는 못한 조의금 봉투를 잡고 흔들었고 이번엔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보아하니 우리 엄마 조의금 다 빼돌려서 살림살이 싹 다 바꾼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딴 짓까지 한 거야? 너 이거 사기야, 사기. 사기는 무슨 사기야? 내가 장인어른한테 다 말하고 가지고 온 거라고? 그래, 말은 했겠지. 네가 장례식장 잘 마무리하고 돈도 정리해서 준다고. 아니야? 정리해서 준다고 한 말이랑 정리해서 내가 쓴다는 말은 엄연히 다르고 그러니까 넌 우리 아빠한테 사기를 친 게 맞잖아? 아이 진짜. 아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맞으면 뭐. 가족끼리 사기는 무슨. 걔는 겁주지 말고 내가 사과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 어차피 너도 진짜 이혼할 생각 없잖아. 그냥 나한테 사과받고 싶었던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미안해. 됐지? 남편은 하지 않느니만 못한 말을 사과라고 하고 있었고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조의금 봉투를 남편의 뺨을 향해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똑똑히 다시 한번 이혼을 말했죠. 그딴 사과 필요 없으니까 너나 가져. 그리고 가족은 누가 가족이야? 방금 이혼하겠다는 말 못 들었어? 잘 들어. 이제 곧 우린 남남들 사이고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면 네가 우리 아빠 속이고 가져간 돈 전부 한 푼도 빼지 않고 다 받아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의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물론이고 시모까지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걸 알아챈 듯 하더라고요. 우물쭈물 제 눈치만 본다 싶더니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이 돈도 내가 가지고 오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게 아니었다고. 형이 계속 엄마는 나갔는데 집살림은 여전히 너무 오래됐다. 냄새도 나는 것 같다. 아니, 저 여자가 이런 집 보고 싫다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쩌겠냐고 계속 무는 소리해서 그랬다고. 엄마 모시는 것도 그래. 형이 계속 자기는 재혼인데 처음부터 엄마를 어떻게 모시냐고. 아직 저 여자는 엄마 모시고 사는지도 모른다고 계속 그러니까 내가 모신다고 하는 수 없이 말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모조리 다 당신 뜻이 아니라 당신 형이 시켜서 그랬던 거였다. 이 뜻이야? 맞아. 다 형이 시킨 거라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욱더 이혼을 해야겠네. 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스스로 하는 남편도 싫지만 남이 하라는 대로 휘둘리는 남편은 더 싫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혼해. 아들이 무릎까지 꿇고 빌었음에도 제가 눈도 하나 깜빡하지 않자 시모까지 나서기 시작하더군요.
아가야, 그러지 말고 이번만 넘어가 주려무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빌지 않니? 남편이 너무 미워서 용서가 되지 않으면 날 봐서라도 용서 좀 해줘. 응? 어머님이 언제부터 절 이토록 다정하게 아가야 하고 불렀다고 아가야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어머님이 더 잘 알듯이 우리 그렇게 정다운 사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성격이 무뚝뚝하다 보니 말이 살갑지 못해서 그렇지 늘 너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돌아가신 한사도 못지 않았었어. 어머님이 저희 엄마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들이 훔쳐온 돈으로 이렇게 가정가구를 다 바꾸신 분이? 괜히 통하지도 않는 다정한 척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요, 어머님을 보면 이혼할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혼을 더 하고 싶으니까 불쌍한 척 저를 설득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말을 끝낸 저는 제 손을 붙잡은 시모의 손을 뿌리쳐버렸어요. 그리곤 예비 형님의 손을 잡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 예비 형님은 파혼을,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아빠를 속이고 훔쳐갔던 돈을 다 받아냈고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다 받아냈어요. 한 집에서 같은 해에 첫째 아들은 파혼을, 둘째 아들은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온 동네에는 소문이 쫙 났고 그 이유까지 퍼져나가며 콩가루 집안이라고 소문이 제대로 났다고 합니다. 상식도 생각도 없는 집안으로 그 어미의 그 아들들이라고요. 그 후 능력 좋은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 했던 전시숙은 파혼을 당하며 회사도 그만둬버리고 완전 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파혼 이후 예비 형님에게 끝없이 찝쩍거리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잘렸다고 합니다. 이혼 한 번, 파혼 한 번도 모자라 성추행이라는 이유로 회사까지 잘린 전시숙은 날마다 술만 퍼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 인생에 망가지다 보니 문득 동생이 원망스러웠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은 술에 잔뜩 취해 전 남편의 회사에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찾아가서 심한 욕을 하며 전 남편의 멱살을 잡고 한바탕 난리를 부렸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네가 진작 네 부인 단속만 잘했으면 내가 파혼까지 했겠어? 여자 하나 못 휘어잡아서 내 결혼 계획도 다 꼬이게 하더니 결국 파혼까지 시켜?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잘못을 따지자면 다 형 때문이잖아. 나도 형 때문에 이혼했다고. 그게 왜 내 탓이야? 형이 그 사람한테 엄마 집 리모델링 해달라, 가정가구 다 바꿔달라는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 그런 짓을 한 것도 모자라 엄마도 우리 집으로 보낸다고 하고 장모님 조의금까지 빼돌리라고 하니 그 사람이 참고 살겠어? 내가 그런 짓 할 때마다 나 도와준 게 누군데? 좋다고 지 마누라한테 윽박지르고 장모님 조의금까지 훔쳐다 온 사람이 누군데? 다 네가 한 짓이면서 누굴 탓해? 그게 다 형이 시켜서 했던 짓인 거 잊었어? 그리고 술 먹었으면 집에서 잠이나 퍼질러 자.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행패야? 너 이 자식 진짜. 네가 형 무서운 걸 잊었나 본데 오늘 제대로 알게 해줄게. 이리 와! 이렇듯 두 사람은 본인 입으로 이혼 사유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스스로 다 알린 것도 모자라 해사라는 것도 있고 멱살잡이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주변에서 나서 말려봤지만 술에 취한 전시숙과 잔뜩 흥분한 전 남편은 말려지지 않았다고요. 결국 경찰까지 불러 두 사람을 끌고 갔고 그 덕에 회사 내에 정신 나간 형과 동생으로 소문이 쫙 났다고 합니다. 그 후 전 남편은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전 남편은 전시숙과 마찬가지로 술만 퍼마시며 전시숙과 전 시모 탓을 한다고 바쁘다고 합니다. 사람 구실 따위도 하지 못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처음으로 그 인간들의 행동에 고마움을 느끼는 날이었네요. 그 후 술만 퍼마시고 싸우기만 싸우는 아들들을 말리다
전시모는 뒤로 넘어져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고 아들들은 여전히 병시중 따윈 생각지도 않고 술만 퍼마시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의 도움만 바라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더니 하나같이 폐인이 된 꼴이 참 보기 좋다 싶었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나고 저와 예비 형님은 복수를 함께한 끈끈한 사이가 되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호칭도 형님 동서에서 언니 동생으로 바뀌었고요. 언니는 늘 저만 보면 고맙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제가 아니었다면 그딴 집에 시집을 가 고생만 하다 이혼까지 하게 되었을 거라며 저를 은인으로 칭하며 아주 잘 대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외동이어서 외로웠던 터라 저에게 잘 대해주고 아껴주는 언니가 좋아 잘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다니던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원하던 부서로 이동도 하게 되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회사 생활입니다. 요즘엔 자전거를 타며 공원을 돌곤 하는데요. 처음엔 운동 부족인 제 일상이 걱정되어 시작한 것인데 지금은 운동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확 풀리는 것 같아 잘한 결정이다 싶어요. 주말엔 도시락도 싸들고 가 자전거를 타다 좋은 자리가 있으면 쉬며 도시락을 까먹기도 하고 가만히 앉아 주변 구경을 하기도 하면 휴식이 되니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의 취미생활 아닐까요? 내일은 엄마의 기일로 아빠와 엄마를 보러 갈 예정이에요. 이맘때쯤이 되면 엄마 생각도 나지만 이혼할 때도 함께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이렇게 이혼할 때가 떠오르면 제가 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때 더 버티지 않고 이혼을 결정하기 참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혼이라는 것이 무서워서 혼자가 된다는 것이 두려워서 이혼을 망설이고 버텼다면 저에겐 아마 더 큰 지옥이 들쳤을 테니까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이혼이라는 게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혼을 마음먹고 기나긴 이혼 소송을 지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을 했다 알리는 힘든 순간들이 있긴 했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제가 참고 살았다면 겪었을 시간보단 100배, 1000배 나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저처럼 결혼 생활이 지옥과도 같아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사연을 듣고 작은 용기를 얻어 지금 사는 지옥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